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하죠.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보로입니다. 네, 저는 손작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낭만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네, 김사부의 드립은 정말 매해마다 빛나네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봤어요. 응? 아, 네, 재밌더라고요. 타노스가 왔어요. 네, 맞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테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회랑 이어서 이번 회를 2주 연속으로 같이 하루 만에 지금 다 녹음을 하고 있어요. 합숙하면. 네, 그래서 사실 인피니티 워도 다음 주에 개봉이고 다다음 주에 개봉이죠. 제주도도 제가 2주 동안 여행을 갔다 올 계획이라서 근데 이제 미래로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난 다 봤다. 저 인피니티 워 예매해놨어요. 아 진짜? 네. 나도 했어. 아, 4D 했어요? 4D는 아니고 아, 4D 봤는데 4D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영화 4D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본 사람 누구 있어요? 4D? 저요. 김사부랑 나밖에 없구나. 좀 4D 3번 봤는데 괜찮던데. 진짜? 뭐 이런 거 쏴지고 이러는 거. 네, 네, 그 의자가 움직여요. 놀이공원 같이 의자가 막 움직이고. 물도 뿌려주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비행기가 쫙 날아간다 그럼 의자가 막 좌우로 막 움직이고 바닥이 뭐 지프차 같은 게 이렇게 덜컹거리고 오프로드라서 그러면은 또 의자도 덜컹거리고 감상엔 좀 방해가 되겠다. 그게 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놀이기구 타는 듯한 어떤 짜릿함은 좋은데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영화에 좀 집중하는 건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벤져스는 어차피 스토리텔링 영화가 아니어서. 아니야, 나 그거 되게 집중해서 본단 그래. 말이야. 그 마블의 세계관 있잖아. 정말. 나 3D도 싫어. 3D. 나도 싫어. 근데 제가 귀가 되게 팔랑귀여가지고 취소할까? 뭐 그런 걸로 취소를 해. 뭐 니네는 할 얘기 없어요? 지금 4D 얘기 쓸데없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살이 3kg 빠졌습니다. 와. 네. 근데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데? 아니 다음 주에 빠질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빠지네. 본인이 먼저 얘기 꺼냈고. 바보! 그렇군요. 네. 제가 미래를 미리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다 아무 얘기나 막 해. 난 잘생겨졌어요. 롯데 됐어요. 그렇죠. 네. 헛소리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댓글도 없고요. 이게 2주치를 미리 하는 거라서. 저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손작가가 지금 멘탈이 안 좋은데 2주 후에는 좋아진대요. 네. 네. 그래서 댓글 읽어주는 것도 그렇고 뭐 후원도 보고도 이번 주에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애 결혼 4주 특집으로 해서 가고 오늘이 4주 차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결혼했을 때의 부부관계의 그런 갈등을 주제로 우리 서 과장님이 다뤄주셨고 오늘은 이제 아이가 나오면 또 다른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육아 베테랑 정말 내 주변에서 가장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가정 위주로 살고 있는 우리 김사부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마. 내가 사부다. 내가 김사부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출산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김사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에 대한 주제 및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왔냐면은 결혼은 물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관심도 지식도 없었던 사람인 제가 어떻게 지금의 인간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임부로께서 저를 뭐 육아의 베테랑이라고 이렇게 대한항공을 태워주셨는데, 뭐 사실은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지금의 제가 뭐 감히 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히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이 주제를 맡았을 때는 서 과장님이 저한테 이거 하라고 김사부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걸 딱 덥석 제가 또 물었죠. 귀가 얇으니까. 그래서 물어가지고 그치 뭐 육아 출산하면 또 나지 하고 물었는데 이게 준비를 하면서 자아를 성찰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게 남들 앞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그런 어떤 양심의 비교해서 볼 때. 진짜 죄송한데 네. 계속 이제 육아 무슨 뭐 베테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앉은 자세가 그래서 그런지 어깨 뽕이 이만큼 나와 있어. 되게 베테랑 같아. 교만함이 아까는 되게 다소곳이 어깨에 모고 손 모으고 있었는데. 원래 서 과장님 할 때 좀 이렇게 조신하게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돌아보면서 아 진짜 내가 심각했던 이유는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로 잘 못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점점 나아지게 됐고 또 어떠한 과정을 겪었을까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본다면은 또 저와 같은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 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임신, 출산, 육아, 뭐 결혼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를 가정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되게 교육을 잘 받은 것처럼 생겼지만은 가정에서 특별히 교육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사실 없어요. 뭐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간접적인 교육이 있었겠지만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살고 행하는 것이 인간답게 행하는 건지 한 번도 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버지까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집안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부터 친척들과의 왕래가 거의 끊어져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 조카들을 보거나 뭐 이렇게 주위에 이제 친척들 간의 교류 같은 걸 하면서 가족들끼리 어떻게 연대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 완전히 단절이 돼가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나 혼자 살 때에는 제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시기 때에 나 홀로 존재하기는 괜찮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다른 존재랑 같이 살게 되고 이제 그 아내랑만 사는 게 아니라 양가 이제 친척들, 뭐 가족들이랑 또 그게 겹치고 거기다가 이제 애까지 나오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심각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하기에 내가 프로그램 자체가 내 안에 세팅이 안 돼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고장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아내가 새로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나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거는 나 같은 경우도 왜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아들들한테 아들아 결혼하면 아내에게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미국식 아빠의 그런 가정 교육이라는 게 없잖아. 네. 그나마 이제 뭐 밥 먹을 때 인사 잘해라, 뭐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이 정도 교육이 전부지 아내한테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된다. 게다가 뭐 그 전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이제 남자들은 다 소파에 앉아 있고 어머니 혼자 일하셨고 그게 난 당연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나서 내가 여자랑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근데 그건 아마 지금 30, 40대들은 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나만 쓰레기야? 그러지 않잖아. 저도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까는 게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이대로 가면은 똑같이 답습을 하겠구나를 깨달아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데 치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정말 의지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뭔가 어떤 깨우침을 주는 사건이나 뭐 지식들을 습득을 하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저는 그냥 흘러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성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게 내면화되고 내재된 상태에서 결혼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실제로 그런 가정교육을 받는 애들이 있나? 많지 않죠. 내가 보기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최근에 젊은 애들은 뭘 사줘도 감사하다 인사조차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른이나 사람들한테 인사조차도 못 배우는 거지. 우리 때는 뭐 사주면 인사 잘해라 이런 가정교육이라도 배웠었는데 요새는 뭐 다 학원에서 하니까 근데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 아니 배우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되게 다정한 교회 오빠가 있어요. 모든 여자들이 저 오빠 어떻게 저렇게 매너가 좋을까 막 이런 오빠인데 이 오빠가 어릴 때 엄마에게 배운 그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동생이랑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다가 동생을 정말 살짝 밀었는데 여동생이 막 오버액션을 하면서 문에 가서 지 발로 가가지고 꽝 부딪혔대. 오빠가 때렸어 이러고 했는데 그날 쫓겨나서 미끄럼틀에서 누워서 잤대요. 근데 그때 혼난 게 이제 동생한테 그렇게 했다도 있지만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가정교육 안에서 몸에 밴 사람인 거지. 뭐 엄마가 수잔나 웨슬리 아니야? 어떻게 미끄럼틀에서 그 얼마 전에 그 에릭남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중년인데 뭐 이렇게 아내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에릭남한테도 계속 그거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가 더 힘들었다는 거 알아야 돼. 너 엄마랑 나랑 한 번이라도 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 봤냐고. 내가 엄마한테 양보 안 하는 거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에릭남도 그런 인터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매너가 좋고 그런 되게 젠틀남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렇게 이어받아져 있어가지고 그 아래 베스트 댓글이 나는 철저한 비혼주의자인데 에릭남 아빠 같은 사람이면은 비혼 이게 흔들릴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결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옛날 분이시라서 뭐 가정적으로 아내한테 다정다감하게 뭘 하거나 또 자식들한테 뭐 표현하거나 이런 건 좀 서투르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손주들을 낳으면서 오히려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나 할 정도로 완전히 환골탈태 하셨는데 젊었던 정말 내 나이 때의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았거든.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참 헌신적이시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내가 어린 시절 때 우리 아버지가 나랑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어. 워낙 바쁘셔가지고서 생계에 치여서 뭐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같이 아버지가 나랑 놀아줬다든지 어디를 여행을 한번 간다든지 놀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최근에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벽에 부딪히는 면도 그거예요. 고생하라면 내가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은 해주겠는데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그 벽에 부딪히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놀아줄 수 있을까? 이쪽으로 길을 이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랑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게 내가 서투르구나. 이게 연관이 되게 되더라고. 좀 그런 우려가 걱정이 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롤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 뭐 매너나 배려나 어떤 인격적인 특성들은 책으로 습득이 되는 거는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왜요? 책 좋아하잖아. 연애는 책으로 배워야 되지만은 이런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인격들은 아니야 난 육아도 책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사실 뭐 인격도 책으로 배우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런 롤모델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랑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다정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보니까 이게 딱 결혼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인지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벙쪘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으면은 그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시퀀스 중에서 이렇게 뭐 과거의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게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약간 멍 때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해가지고 힘들었고 또 그러함으로써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교육을 잘 배웠다면 제일 좋겠고 또 잘 가르쳐야 또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지만 가정교육을 분명히 못 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과거에서 어떤 경험들과 학습을 배워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을 배우겠다라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앞으로 이제 배워가겠다. 특히 이제 육아는 처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라서 모든 면에서 내가 서툴고 난 서투르니까 원래 그래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이제 배워가면 되지. 그거를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이 사람이 이제 배워가는 중인 거지. 그럼 서로 어떻게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약간 어쩌라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김사부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어릴 때 상처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아빠가 맨날 날 때렸어.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걸 정당화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나 그거 있어. 너무 싫어. 나도 그래요. 사실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요인 중에 하나로 있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그냥 탓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난 그래. 뭐 어쩌라고. 나 원래 그래. 몰랐어? 뭐 이렇게 가면 서로 대화의 여지 자체가 없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현재를 결정하는 건 현재의 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과거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 모습이 왔지만 현재와 현재 이후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건 현재의 난데 나는 과거에 이런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안 돼.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김사부가 이 방송 회차를 하는 거는 너가 가정교육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배워가고 김사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난 그런 배우겠다는 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핑계랑 도피를 항상 글로 저는 삼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삼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생겨먹은 게 이러고 내가 본 게 없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나한테 뭐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왔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굳이 가정교육을 언급을 한 게 이게 이제 바로 후에 임신, 육아, 출산이랑 직결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고 또 가정일에 대해서 뭐 참여 혹은 뭐 이렇게 나는 돕는 자라는 인식이 골수 끝까지 박혀 있으면은 그게 육아에까지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출산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아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약간 보편적인 조언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끼리 너무 빨리 애를 가지면은 둘이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근데 연애를 조금 오래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저희도 연애를 짧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좀 같이 있는 시간 1년 정도 갖고 그 후에 임신 계획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성공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사실 임신이라는 그런 뭐 계획이나 그런 거 짰을 때도 저는 되게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두려웠었어요. 어떤 면에서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갖고 싶지 않았어. 아니 그냥 아내가 1년 뒤에 가질까? 콜. 그렇게 6개월은 어때? 콜. 2년 뒤에는 콜 이러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할 마음이 없었고 임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내는 되게 이제 왜냐면 본인이 이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막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근데 그건 그냥 네 성격 아니야? 그런가?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추진력 있고 주도적이진 않잖아. 아무튼 뭐 근데 이 영역에서도 이랬었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게 네 성격이야 그냥. 아무튼 근데 이후에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게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막 아내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임신을 하면서 진짜 힘들죠.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아내가 원래 잘 안 아프거든요. 건강한데 막 열이 나고 몸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는데 몸살인 줄 알고 이제 뭐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쉬라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집에 가서 쉬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그때 임신이었어요. 근데 임신이었는데 이제 아내는 이걸 가지고 새벽에 이제 굳이 날 깨워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데 나는 되게 얼떨떨한 상태였고 약간 뭐 기쁨도 있었지만은 되게 얼떨떨함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다 그래? 네. 아 처음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난 사실 임신 테스터기 보고 막 영화 드라마에서 막 울잖아. 아 나도 그게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포다발 사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아니야. 실제는 근데 그냥 되게 얼떨떨해. 그냥 테스터기에 2줄 가 있어. 근데 애가 생겼다고? 그럼 그때 또 이게 뭐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치. 사실인가? 진짜? 이 2줄이면 임신이 되는 거야? 막 별 생각이 다 교차하지.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이 근데 느낌이 안 여자도 와. 그래요. 아 그래요? 여자도 그래. 여자도 첫째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근데 계획했어요? 우리는 조금 우리는 1년 차 때부터 결혼하고 1년 차 때부터 원했는데 1년간 안 생기다가 2년 차 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뻤는데도 그 얘기 들었었을 땐 좀 얼떨떨했지 그냥. 어땠어요? 계획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일찍 생겨가지고 음. 뭐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만 있다 갔자. 우리도 이게 연애를 길게 안 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생겨가지고 실수를 한 거지. 네. 아니, 급했구만 이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 테스터기를 할 때 그게 새벽에 해야지 이게 잘 나온다고. 아 진짜? 그래?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아니야 그냥 낮에 해도 잘 나와. 잘 나오고. 그런가? 그래서 아내가 근데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터기를. 정확히 한 방에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그것도 비싸도 뭐. 그 새벽 6시인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부지런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는 되게 감격에 휩싸이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압박들이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 드라마 CF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해야 되나? 처음에 반응을 이렇게 해줘야 이게 뒤끝이 없을 거다. 약간 이런 강박. 아니 그런 데서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막 해야 되는 건가? 울고 네. 입술을 파르르 떨고 네. 눈이 촉촉해져서 여보 진짜 그래서 막 네. 우린 아빠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근데 그렇지 않아 얼떨떨해. 근데 현실은 뭐 이렇게 OST도 안 깔리고 조명도 그냥 화장실 그 형광등이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안 났고 되게 얼떨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내의 몸이 되게 급격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입덧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아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보통 인간보다는 강한 인간이다. 약간 전사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사부 아내가 네. 하긴 운동 잘하니까. 단단하고 뭔가 이렇게 막 뭐 성격도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아픈 거를 많이 못 봤으니까 나야 맨날 골고댔지만은 아픈 거를 못 봤는데 입덧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적응이 안 되고 본 적도 없고 뭐 드라마 같은 데서만 봤는데 입덧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그 냉장고 진짜 냄새가 힘들지. 난다고. 진짜 힘들어. 네. 그거 그 정도면 진짜 심한 거네. 그니까요. 근데 그 냉장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이게 냉장고에 가까이 가서 나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있는데 난다고 멀리 하고. 있어도 다 맞다. 네. 근데 저도 지금도 그 감각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중엔 저도 입덧을 하더라고요. 진짜? 응.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뭐, 듣던 남편도 입덧을. 아니 제가 뭐 진짜 그 막 유진상 같이. 거기에 도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도 들으니까 그 뭔 감각인가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냉장고 냄새를 맡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냉장고 냄새가 술을 많이 먹어서 한 건 아니고. 네, 안에 썩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나? 아무튼 그런 감각들이 생기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러고 음식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면서 막 호르몬이 엄청나게 변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조금씩 가면서 이제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고 이게 배가 커지니까 그치. 방광을 눌리니까 그런 이제 가운데 있는데 뭐 더위와의 싸움, 추위와의 싸움 심지어 그때 에어컨이 집에 없었어요. 저희 집이 그 펜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직방으로 봤는데 여름에 온도를 보니까 34도인 거예요. 힘들었겠다. 선풍기를 틀면 온풍이 나오는 거야. 선풍기가 항상 깨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 없는데 와 그런 일들을 겪는데 그때도 약간 좀 저는 한 발 물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때 생각으로는 저거는 그냥 이렇게 뭐 아내의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또 한참 글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막 글 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그러니까
이거는 임신은 여자가 했으니까 여자가 감당할 일.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함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런 맥락에서 전혀 프로그램도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거니까. 나는 순전히 다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냥 조금 봤지. 그러니까 되게 참 이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 함께하는 책임이 필요한 건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남편들은 다 당황해하죠. 이게 뭔가 싶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뭐 본인도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첫 임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여자들도 몸의 변화에 되게 당황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낳는 만화라고 웹툰 연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몰랐었던 일들을 이제 웹툰으로 풀어내는데 뭐 얼굴에 막 뭐가 되게 많이 나는 거 그리고 겨드랑이 뭐 이런 데가 시커멓게 착색이 된대요. 그리고 뭐 유두 이런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막 커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당황하는데 아무도 임신했을 때 임신의 아름다움, D라인의 아름다움 이런 것만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되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다고 그 얘기가 이제 웹툰으로 다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도 그 몸이 뭐 살이 찌거나 그러면은 몸에 약간 변화가 와가지고 저는 조금의 그게 자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아의식이나 저도 사실 지금 살이 7kg를 뺐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언제로부터? 네? 언제부터? 찐 줄 알았어. 이번 달에 합쳐서? 아 이번 달에 너 요새 좀 찐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좀 빠졌어요. 통통한데? 아 그래 얼굴만 팅팅 부어서 그래. 아니 얼굴 살 빠지긴 했네. 뺐는데 왜냐면 이제 봄옷이 맞는 게 없고 또 음. 이렇게 끼니 챙겨 먹기가 조금 약간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빼자 하고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뭐 성공 궤도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를 빼니까 오늘 와서 느낀 게 뭐냐 요새 축구할 때도 제가 되게 잘 하거든요. 원래 잘하긴 했었는데 더 잘해가지고 내가 왜 잘하지? 뭐 끝을 알 수 없는 내 재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살이 빠지니까 가벼워가지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쪘을 때 되게 무거운 걸 안고 다녔구나 하면서 지금이랑 그때랑 생각해보면 되게 자존이 다른데 이제 몸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런 자존감이나 자아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치. 거죠. 한 10kg 찌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시기 때 만약에 이제 남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기 편이 이 과정을 겪는 데 있어가지고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 여성은 되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 때야말로 정말로 함께하는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저는 아내가 밤에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갔는데 아내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깨웠어요. 김사부를? 네, 새벽에 5번, 6번, 7번 깨웠어요. 왜? 서 있으라고 옆에. 왜? 고난에 참여하라고. 한 번. 근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이상해 그건. 아니 배경이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한 번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약간 그 하늘이 노래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넘어졌구나. 변기에 머리를 박았어요. 아. 근데도 모르고 잤구나. 아니 잔 건 아니 낮이었어요. 화장실 갈 때 내가 같이 가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서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변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다 그러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새벽에 같이 가달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죠. 대단합니다. 정말 함께하는군요. 네. 그게 그래도 그때 아내가 그래도 정말 오빠는 나와 함께하는구나 많이. 야 당연하지. 그 정도면 진짜 함께하는 거야. 네. 아 근데 사실 네 아무튼 그것도 함께했고 뭐 사달라 먹고 싶은 게 그 이 시기 때에는 정말로 특이한 먹고 싶은 것들을 찾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건 나도 다 사갔어. 근데 저는 그때 가난해가지고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아내가
그때 갑자기 나는 형처럼 대게를 먹고 싶다고. 꽃게인가 대게인가? 근데 되게 더럽게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 10만 원씩에 맞아. 그걸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 야 빚을 져서 먹어야지. 빌릴 사람도 없었어. 그때 신용카드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와 씨 어떻게 하지? 하다가 씨 꽃게라면 사가지고 끓여줬어. 꽃게라면. 네. 오양맛살 넣고. 근데 그게 좀 미안해요 지금도. 그거는 진짜 빌려서라도. 그럼 빌려서라도 해야지. 빌릴 생각이 있긴 했어? 그 생각이 미치는 사람이 있고 안 미치는 사람이 못 있어. 미치는 그때는 것 같아. 돈 빌리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뭐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 채워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렇게 그것도 내가 사러 간 것도 아니야. 아내가 사러 가가지고 직접 사와서 되게 그래. 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류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크랩을 안 좋아하는 게 잡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너무 싫어요. 손 닦아야 되고. 그런데 아내가 그거를 2마리를 혼자 다 먹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대게야. 그럼요. 없어서 못 먹지. 그럼 없어서 못 먹지. 그리고 이제 뭐 튼살 크림 같은 거 발라주기. 음. 그리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오선화 작가님의 태교 동화책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게 뭐 읽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애가 그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알아듣고 태어나서 나오면은 그 내용을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오선화 작가님 알아가지고. 근데 진짜 태교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난 그거 좀 궁금하다. 난 솔직히 안 믿어요. 태교의 힘을. 그러니까 난 해봤어. 배에다 대고 얘기하고 다 했는데 뭐 음악 틀어주고. 그거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내랑 서로 그냥 대화 잘 하고 서로 즐겁게 그냥 그 10개월을 막둥이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얘가 더 순하고 어쨌든 둘 다 건강한데 뭐 배에다 대놓고 막 얘기를 하고 이게 나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은 믿진 않아. 난 믿진 않아. 나는 반반. 긍정적 의미에서 이렇게 뭐 읽어주면 애가 좋아지고 이거는 별로 안 믿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뭐 피곤하거나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둘째 가졌을 때 좀 피곤했어요. 일을 이제 첫째 때는 이제 일을 그만뒀었던 거 아니면 좀 빨리 쉬었는데 둘째 때는 좀 벌어먹게 살겠다고 이제 막 일을 받아다고 하는데 첫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임신 중에도. 그래서 그런지 둘째가 이제 잠이 깊이 잘 못 자 예민하고 근데 이제 저나 아내나 둘 다 안 예민하거든 사람이. 되게 예민해. 그런 거 보면서 좀 너도 좀 예민해요. 그런 거. 아니 근데 그 아내의 기분을 제일 좋게 하는 게 난 최고의 맞아. 태교라고 그거라고 생각해. 사실 생각을 해. 뭐 맛있는 거 뱃속에서 애가 뭘 스토리를 얼마나 알아듣겠어. 그쵸. 그래서 오선화 작가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책은 좋은 책이죠. 태교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항상 자기 전문.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진짜 가정교육이 안 됐는지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배에다 아기야 늑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구연동화식으로 하는 게 나도 어색해서 안 한 거야. 내가 그래서 임신을 했잖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나도 내가 그 상황이 약간 어색할 것 같아. 막 오글거리고 배에다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배에다가. 했는데 저는 하긴 했어요.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앉아가지고 배에다 대고 얘기했는데 영혼을 담어. 영혼을 담아서 배에다가 어떻게 얘기해? 사람 눈을 보고 그래서 얘기해야지. 영혼을 담아서 읽었어요. 늑대가. 근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내한테는 또 그게 약간 못 미치니까 나중에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 아내가 태교 학교를 가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노래가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우리 아기 쓱쓱쓱 알아요? 몰라. 사랑하는 우리 아기 쓱쓱쓱 사랑하는 우리 아기 쓱쓱쓱 사랑해 나의 전사야. 그거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요즘 세영이한테 물어보거든요. 세영이 내 아빠 노래 사랑한 아빠 TV 보여줘.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아니 만약에 아기가 뱃속에 있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그 얘기하면은 그 약간 공포 영화 그럼. 나오잖아. 아니 그 별거 다 있어요. 영어로 얘기해 주라고. 영어 감각이 좋아진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죠. 우리도 첫째 때는 했는데 근데 막 넘어가면서 다음부터는 그냥 재즈 들었어요. 좋아하는 거 그냥 애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이런 모습을 하면서
이게 함께 한다는 그거를 함께 함으로 가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뭐 태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뭐 임신하고 사실 그 시기에도 어떻게 사람이 항상 뭐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처럼 또 거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뭐 이렇게 누구누구야 울지 마 울면 안 돼 네가 울면은 슬픔의 아이가 태어나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때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슬픔의 아이냐고 울지도 못하냐고 내가 슬픈데 웃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냥 기쁜 것도 태교가 아닌 것 같고 그냥 희노애락을 온전히 잘 느끼고 솔직하게 하는 게 그게 태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그 얘기는 지금 생각을 해도 조금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기 가운데 여성은 굉장히 힘든 상태이고 남편이 함께 함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작은 것들이거든요. 작은 것들이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함께 해주시죠. 근데 임신 중이 아니어도 남편이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거, 뭐 꽃다발을 정기적으로 사온다든지, 뭐 큰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나는 그냥 일상 가운데서 조금 나를 배려하고 그런 거에 더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가끔 우리 집은 코딱지만 하지만 안방에서 화장실 갈 때 남편한테 데려다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 나를 이렇게 드는데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사뿐하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무거우니까 역도 들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역도 자세 잡고서 이렇게 들고서 이제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그런 작은 요청에 응해주고 이러는 걸로 만족감이 되게 커지는데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것들보다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알아주는 게 제일 큰 거죠. 아니 근데 김사부는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입덧 같이 했지. 같이 하지. 새벽에 화장실 같이 가지. 화장실을 계속 같이 가고 우리는 같이 간 게 아니고 같이 가달라고 한 거지.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간 거잖아. 어쨌든 갔잖아. 가달라고 하면 갔겠지 손잡고도. 그치. 아니 그건 난 아닌 거 모르겠고 비합리적인 아무튼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태교에 대한 어떤 마음 동감이 없는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잖아. 쪽팔린데. 근데 안 하거든. 아니야 난 했어. 아니 대안적인 걸 했잖아. 난 하고 설득을 해. 한 다음에 근데 여보 배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만약에 배에 있을 때부터 학습이 가능하면 그럼 뭐 영어를 하든지 수학을 가르치든지 이러는 게 좋겠지. 난 당신 기분이 좋은 게 최고의 태교라고 생각해. 나는 할 거 하고 그 나머지 때에 설득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임브로에 때. 글쎄 뭐 방송을 들어봐야 알겠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아내가 그때 저한테 서운했었던 게 배에다가 손을 얹고 매일 기도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되게 어색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그리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긴 했는데 레파토리가 안 바뀌니까 그리고 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새음이를 뱃속에서 잘 지켜주시고 잘 있다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하겠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런 레파토리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랑 안 맞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이거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고 그래서 항상 거기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아내가 어떻게 자기 자식인데 그것도 그렇게 못 해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뭐 산부인과 갈 때는 반드시 뭐 연차를 내든지 반차를 내든지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항상 산부인과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거든요. 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다는 거 오바고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조금 동안이고 아내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그 여름이었으니까 저 그냥 편하게 반바지 입고 가면은 저 고등학생이 임신해가지고 온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아내가 혼자 산부인과를 가면은 사람들이 막 속으로 소설 쓰잖아요. 그래서 그럴 산부인과는 꼭 같이 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서 아기 심장 소리 듣고 그 산부인과 가는 것도 여자들은 되게 불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산부인과 되게 자주 가야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첫째 때는 많이 자주 가고 둘째 때는 그냥 대충 그거 간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주는 게 쉽진 않을걸? 아 그래요. 첫째 때는 자주 가요. 아니 남편이 계속 같이 가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주말에는 괜찮은데 평일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 못 가지. 그래서 나도 아내랑 자주 가긴 했는데 갈 때마다 남편들 있는 데들은 그렇게 절반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때는 막 자주 가요. 막 오라 할 때마다 다 가는데 이제 막 둘째 이제 넘어가면 뭐 초음파 검사 계속 하는 게 더 안 좋대. 둘 다 막 그러면서 뭐 건강하겠지 막 그러고 첫째 때는 또 막 어떤 병원에선 겁을 줘요. 얘한테 어떤 뭐 기형아 인자가 있다는 등 뭐 다운증후군 뭐 인자가 있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겁을 줘. 그래서 오히려 더 검사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지. 갈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최선 다해서 가주는 게 갈 수 있으면 계속 가는 게 좋지 당연히. 근데 가고 싶지 않은 아빠가 누가 있겠어. 당연히 가고 싶은데 이제 조건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첫째 때 많이 근데 가죠. 저는 말로 때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같이 가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못 갈 때.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 미안하다. 약간 건네주고 요 정도로도 충분하지. 네. 그리고 뭐 옷 같은 것도 다 이제 바뀌니까 임부복을 고르거든요. 임신복이라고 그러나? 임부복이라고 임부복. 고르는데 그거 할 때도 사실 그게 내 패션이 아니니까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열심히 함께 골라주고 그렇게 하는 게 가슴이 엄청 불어서 속옷도 다 새로 속옷도 사야 다 된다고. 바꿔야 돼요. 근데 속옷 자체도 그 임신용 그 수유 같은 게 있는데 네. 아무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가가지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처음 애기 심장 소리 들었을 때 감격이 와요? 그때도 역시 감격은 와요. 그 처음 들었을 땐 진짜 찌릿찌릿해요. 눈물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막 드라마 같은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나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되게 뭉클하면서 신기하긴 했어요. 저는. 나도 뭉클하고 신기하고 근데 아내는 울었어요. 저도 아내는 심장 울었어요. 소리 듣고. 내 아내는 심장 소리 들을 때마다 울었는데 나도 뭉클하고 막 울컥하는데 막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 나는 너무 감격적이긴 하지 당연히. 아니 보통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빨리 오고 모성애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성애가 심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에게 모성애가 있다라는 것은 학습돼서 그렇다. 거짓이다. 그것도 학습되는 거다. 그 남자들은 언제쯤 근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는 배 속에다가 아이를 넣고서 지내다가 애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난 그게 모성애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이를 향한 사랑은 내 몸으로부터 나와. 근데 아빠는 애가 나오면 이게 내 자식이구나 하고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애가 나왔는데 내 새끼구나. 이 감격과 동시에 내 새끼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나와서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묘한 거리감 같은 거로부터 이제 막 사랑을 주면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내의 모성애랑 아빠의 부성애는 조금 영역도 난 다르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그거를 몸으로부터 타고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내 아내는 애가 아프면 자기가 아프대. 그러니까 케빈에 대하여 이런 영화를 보면 모성애는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러면 왜 모성애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있는 여자라는 프레임을 여자들한테 씌워서 그 뭐, 집안에 가둬도 버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임신과 관련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무게감을 더 여자에게 짊어졌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나는 그게 생득적으로 아이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몸에 알고 태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랑 아이는
정말 몸과 몸으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아이의 그 변화가 엄마한테 호르몬 변화로 연결돼 있고 이게 진짜 몸으로 연결돼 있는 걸 10개월을 지나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분명히 엄마는 더 강하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서 내가 애를 혼낼 때 내 아내가 아프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여보 타고난 모성애라는 게 자기 있다고 생각해? 했더니 당연하지. 학습된 거 말고 했더니 당연하지. 어떻게 그렇게 느껴? 했더니 내가 아이를 혼내면 자기가 너무 괴롭고 아프대. 엄마 욕하면서 혼내는 거 아니야? 엄마를 닮아서 엄마 닮아가지고 왜 그거 말고 애가 막 아프고 그러면은 물론 나도 아이가 아프면은 대신 아프고 그치. 싶다, 대신 죽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 막 그게 막 속에서부터 막 몸에서 발산된다더라고. 나는 그런 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모성이랑 부성이랑 조금 차이는 이제 모성애는 어쨌든 여자가 아이를 몸에 품고 있으니까 태어나면은 저는 남자는 적어도 9개월 정도가 늦는다고 생각해요. 스타트가 몸에 있었던 거랑은 다르니까. 근데 모성애랑 부성애라는 말을 쓸 때 그걸 이제 사회적인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타고났기 때문에 여기 여자가 더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주도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핑계로 쓸 때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학습되고 충분히 후천적인 걸로 갈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모성애 그러면 이꼴 여자 엄마 이걸로 가게 되니까 그 부분 그렇게 쓰는 거는 약간 고쳐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심장 소리도 듣고 뭐 이제 아기가 태어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는 아기가 언제 태어났냐면은 이제 아내가 그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자연분만 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양수가 터지고 그거를 아기가 먹으면 큰일 난다.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빨리 선택해라.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저는 그게 그래도 수술이잖아요. 아기 나오는 거. 조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오줌 싸고 오자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이제 딱 싸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여기 누구 아버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What the hell? 이러면서 갔는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꺼내지? 하고 딱 갔는데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손 이렇게 빨리 씻고 갔는데 애가 나와 있는 걸 이런데 빨리 아버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달래요. 핸드폰 딱 주니까 동영상 딱 찍으면서 자 탯줄 자르시라 그래가지고 뭐 아무 그냥 없는데 얘 보면 지금 이것도 약간 얼떨떨한데 아까 딱 이물어 이 새끼 내 새끼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또 탯줄 잘라야 되잖아. 근데 그 자르는 게 되게 감각이 이상해요. 그래 이게 뭐 종이도 아니고 그래. 질겨요. 순대 곱창이랑 똑같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순대처럼 이렇게 딱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잘 잘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자르면 아플 것 같으니까 저는 원샷 원킬 했거든. 딱 잘랐는데 그래서 애기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멍하고 딱 첫 번째 딱 봤을 때 인상은 얘가 좀 머리가 큰 것 같은데. 그럼 자연분만이에요? 아니면은 제왕절개? 제왕절개죠. 제왕절개 했는데 탯줄 자른다고? 네. 우리도 다 제왕절개 했는데 나 탯줄 한 번도 안 잘랐는데? 그래? 전 잘랐는데. 다 잘라서 내보냈는데 우리는. 차이가 병원마다 병원마다 달라요. 다르구나. 병원마다. 그래서 그 출산 장면을 본 남자는 없어요? 우리 중에? 나는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 우리 제왕절개 했는데 나랑 장모님이랑 병원 밖에서 이제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왕절개 끝나서 응애 우니까 이제 똑같이 애 아빠 오라고 그래서 저랑 이제 장모님이랑 갔어요. 근데 애가 막 와서 막 울고 있는데 나도 뭐야 얘가 내 새끼야? 그러고 있는데 장모님이 어떻게 목소리가 임서방이랑 똑같아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 어떻게 애기고 딸인데 나랑 목소리가 똑같아? 이건 더 말도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혼자 내가 되게 산통할 때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건 언제 하는 거지? 저는 제왕절개로 만나서 모르겠어요. 제왕들이 하는 네. 절개. 저희 아내는 둘 다 그냥 자연분만 했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그 애기 나오는 구멍이 이제 조금씩 커지는 거잖아요. 1cm가 넘어가면 병원으로 하여튼간 열리면 이제 네,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낳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 다음에 들어가서 자르라 그러는데 그 이제 그 가진통 다음에 진짜 진통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주기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건 남자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병실 안 있었어요? 가족분만실에 난 같이 들어갔었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만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분만하는 걸 보는 게 볼 아니라 순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 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술이든 뭐든 계속 같이 있고 원래는 그걸 다 보여주는 데들도 있는데 그 부작용들이 있대요. 안 보는 게 좋다고 하기도 네, 하고 네, 그걸 보는 게 보면 좋다고 하기도 어쨌든 하고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뭐 동물적으로 생각한다. 성욕도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 옆에 있게 한대요. 그래서 저도 가족분만실에 옆에 있다가 아내가 이제 아이가 안 나와서 제왕절개했거든요. 나도 그 어쨌든 진통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다 봤지. 진짜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나 애 보고서는 안 울었는데 아내 보고 아내 보고 되게- 엉엉 울었어 나도. 아내가 이렇게 보면- 녹초가 돼가지고서 끙끙거리는 거 보고서 나도 엉엉 울었어 그때. 그렇지 맞아. 그쵸. 이 새끼가 내 마누라 힘들게 하지. 나 그런 생각이 그런 들었어. 생각도 막 너무 미안하고 대신 그치. 아파해주고 싶고 그래서 아내 보고서 엉엉 울었어. 둘째는 근데 되게 쉽게 났어. 되게 쉽게 났어. 자연분만 하면. 아니 뭐 셋째는 똥 쌀 때 조심하라고 진짜? 그런 농담을 진짜, 아줌마들끼리 한대잖아.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런 이제 그 고통을 누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 우리가 손 찌잖아요, 문에. 그거에다 곱하기 10을 하라고. 그게 계속 주기마다 그렇게 온몸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텔레비에서 홍서범 조갑경인가 셋째 나왔었을 때 조갑경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고 홍서범이 순두부찌개를 시켰는데 순두부찌개보다 셋째가 더 빨리 나왔대요. 순두부찌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와서 애 나왔다고 그래서 아이가 순두부찌개보다 더 빨리 나왔다. 근데 애 낳으러 들어갔을 때 남편이 밥 먹으러 가면은 그거 평생 욕 먹는다. 근데 밥에 들어가, 셋째 이 때는 새끼야. 조갑경이 밥 먹으러 가라 그랬대. 근데 애 낳고 올 테니까 가라고 밥 먹고 오라 그래가지고서 순두부찌개 시켰는데 순두부보다 아이가 더 빨리 나왔다. 근데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쉽게 났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 뭐 셋째는 쉬었다 이런 얘기 아니 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어찌 됐던지 뭐 이렇게 쉽게 났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렇지. 나볼래?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볼래? 쉽게 한번 해볼까? 맞아.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5째까지 낳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분만실에 다 들어갔는데 넷째까지 다 자연분만으로 5째를 낳았는데 5째 낳을 동안에 한 진통을 8시간인가 하셨다는데 그때 남편이 잠깐 졸았다고? 이렇게 졸았는데 아내가 레이저 쐈다고? 저 새끼가 뭐 이러면서 근데 5째를 낳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다 그랬더니 아까 뭐 그 얘기도 했는데 김사부가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얼마나 힘들어요 했더니 엄지를 콧구멍에 넣어보라고 남자한테. 그래서 되게 힘드네요 했더니 주먹을 넣는 거예요. 저는 되게 힘드네요 했더니 주먹을 넣으시면 이제 그게 애 낳는 고통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들은 뭐 다 소중하고 진짜 우리 아내는 그 주사 안 맞았거든. 진통제 같은 거. 무통주사. 무통주사. 무통주사를 안 맞겠대. 자기는 이 저기를 한번 해보겠대. 대단하다. 그런데 아니,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놔달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간호사가 누구 오셔가지고 지금 맞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늦었어요. 약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아내도 그 다큐보더니 무통주사 안 맞을 거야. 근데 가대 놔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무통주사 먹고 그냥 제왕절개 할래요. 우리 아내 좀 늦었어. 아이고. 약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근데 여기까지도 너무 힘든 과정이잖아요. 자, 근데 진짜 힘들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육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치. 바로. 네,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제가 뭐가 어렵냐? 일단 난생 처음 가는 길인데 삶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길이고 생명을 맡아서 키우는 일이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가장 이제 고난이도의 일을 가장 망가진 몸 상태로 해내야 돼요. 거기다가 심정적으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질상으로 힘든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꼰대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의 어투와 애티튜드와 자세가 진짜 더럽게 마음에 안 들지만 내용은 정답이거든요. 네.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 임신 중일 때. 그 뱃속에 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그러면 저게 웬 개소리인가 그런데 진짜 낳고 나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애 누워있을 때 이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 잘 때가 제일 또 누워있으면은 이때가 제일 나은 거야. 걸어다니면 진짜 힘들어. 근데 진짜 또 걸어다니기 힘들고.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죠. 나오면 이게 자궁이 열린 건지 헬게이트가 열린 건지 하여튼 열리면서 그죠. 아기가 나온 건지 디아블로가 나온 건지 뭔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기까지 왔을 때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 몸이 진짜 다 망가져요. 자연분만은 몸에 온 뼈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아이 낳고 나면 춥다고 하거든요. 그때 뭐 잘못 이렇게 그게 의학적으로 아직도 뭔지 분석이 안 됐다는데 뭐 바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몸에. 그러면은 그걸로 정말 엄청 고생을 해요. 한여름인데도 막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있어야 되고. 그치. 뭐 제왕절개는 아까 말했듯이 제왕절개 나름의 고통이 있고, 어찌됐든지 아이가 엄마의 몸속에서 가장 좋은 것만 빨아먹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밖으로 탈출을 하니까 엄마의 몸이 정상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살까지. 살까지 붙었다고. 따라. 네, 살이 어쩔 수 없이 붙어서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산후 우울증 네. 같은 경우죠. 내 아내 같은 경우는 여자치고도 그 감정 기복이 없어. 그래서 아내가 뭐 괜히 다운돼 있다든지 갑자기 나한테 막 틱틱거린다든지 우울한다든지 이게 없어요. 근데 산후 우울증이 살짝 오더라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처져 있고 다운돼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랬으면 뭐야 쟤 원래 그렇잖아 이랬을 텐데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첫째 낳고 산후 우울증이 약간 왔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게 힘든 건가 보다. 내다 버리고 싶다 그러더라. 진짜 애를? 심해지면 애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다버리고 그래서 실제 같이 그런 자살하는 사건도 사람도 있죠. 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자들은 또 하나 그 살에다가 플러스 튼살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살이 여기가 트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비키니도 못 입고 이렇게 사실 뭐 입을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튼살이 생기고. 아니 근데 비키니를 입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몸에 그거는 이런 변화가 그렇지. 있다라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네. 진짜. 그리고 그 튼살 크림이라는 게 아무리 잘 발라도 효과가 없대. 트는 사람은 터요. 특히나 제 주위에 보면은 그 좀 날씬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날씬한 사람들이 더 많이 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살이 좀 늘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더 플러스 돼도 이게 살이 안 뜯어지는데 그게 뜯어지더라고요. 그 아기 낳는 만화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D라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D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날씬한 상태에서 배만 나오는 걸 D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진짜 나쁜 말이라고. 임신을 했을 때 D라인처럼 되는 여자는 진짜 극소수거든요. 그거 그냥 타고나야 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막 아름다운 D라인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되게 심하고 살은 틀 수밖에 없는데 튼 살을 보면은 관리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달라진 몸과 호르몬에 대한 부적응. 그러니까 완전히 그 비포 애프터가 그 자기 몸인데 자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약간 지금 좀 살이 찌고 그런 것도 적응이 안 되고, 호르몬 자체가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제 호르몬 작용으로 내 몸이 막 이상하게 돌면은 이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몸이 막 그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적응이 안 되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또 쑤시고 아프고. 근데 이게 잠깐 동안에 아이로 말미암은 행복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망각하게 돼요. 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쭉 지속이 되면서 한 50일쯤 되면은 그쯤에서 되게 고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폭발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자아와 자존의 상실을 느끼게 되면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파괴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저는 이 기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면 안 돼요. 아, 절대 안 되죠. 네. 끔찍한 일이죠. 저는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그 할머니가 아기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산후조리를 내가 해줄게 이러시는 시어머니가 있대요. 그러면 못 쉰대. 그렇죠. 최악이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조리원에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할 수 있다면 조리원이 근데 제일 막 좋죠. 남편 눈치 없는 남편이 우리 엄마가 산후조리 해준대. 아니, 너무-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10억으로 대신. 네. 돈으로 해주는 산후조리가 시부모님은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참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희한한 게 애 낳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알지? 에? 찬물로 샤워하고 바게트 빵이 나와요. 맞아. 미국 애들은요 애 낳고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리고 햄버거 먹고. 너무 적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원을 가면 그때 방송에도 미국 애들끼리 모여서 야 한국은 애를 낳으면 호텔에 들어간대.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다고? 진짜 애를 낳으면 호텔에 들어가. 내가 봤을 때 이제 한국 문화고 또 한국인 여성의 몸의 특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야 미국 애들 어떻게 애를 낳고 아이스크림 먹고 햄버거 먹지? 그건 진짜 희한하더라. 걔네 골격이 커서 그런가 봐. 그래서 아무튼 이 기간에 뭐 산후조리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산후조리를 하는 목적은 그 기간 동안 일단 최대한 많이 쉬면서 체력을 조금이라도 비축해놓고 몸의 상태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산후조리원에서 밤에 이렇게 모유를 그 산후조리원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침 먹고 수유, 점심 먹고 수유, 간식 먹고 수유, 젖달라면 또 수유, 밤에 콜 울리면 수유, 수유, 내가 소인가 사람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처음 듣는데. 아니 있어요. 인터넷에 수유송이라고 있는데 이거 계속 거기 가면 젖소도 아닌데 계속 젖을 주는 거예요. 젖자러 오세요. 네, 그걸 하는데 이제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도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콜이 오거든요. 아니 미리 얘기를 해놔요. 콜 해드려가지고 애기 수유하실래요? 아니면 유축해놓은 걸로 할까요? 근데 아내는 데리고 와서 수유를 했어요. 너무 애기가 예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근데 아내가 그 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잤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둘째 나면 안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기 때 체력을 많이 비축해놓는 게 아니야 근데 네. 그때 수유 안 하면 네. 그 젖이 뭉쳐요. 근데 풀어주잖아요. 풀어주고. 그렇지 축 마사지를 거기 하기는 빼놓고. 하지. 네. 근데 빼놓고. 그때 막 이렇게 젖 주는 걸 잘 안 되면은 마사지를 해도 나중에 젖이 안 나와서 좀 고생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조금 되는 사람은 그치. 저는 많이 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남편들이 명심할 게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이걸 얘기해 줄 거야. 진짜로. 잘 들어. 뭐냐면은 이때 조리원을 보통 돈 많은 갑부들 사주. 예. 좀 그냥 이거 어떻게- 사주로 간 사람이 있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오.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대충 이제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맥시멈 2주 그치. 더럽게 비싸요. 2주인데 이 기간이 육아를 하면서 남편이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기도를 많이 하든지 잠을 많이 자든지 어쨌든 남편들 이 2주를 각오를 하고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헛되이 보내면 안 돼. 근데 요새 이제 남편들도 못 들어오는 산후조리원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일부러 그런 데를 선택하죠. 아니 하루에 한 번 방문이 뭐 가능하다면서 가서 뭐 잠깐 면회하고 알죠. 남편은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아쉬워하면서 예.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아쉬워요. 너무 아쉽죠. 근데 산후조리원 밥이 진짜 잘 나오고 맛있거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맛있게 그래서 나와야지. 저는 이제 그 아내가 밥을 많이 퍼가지고 가서 항상 거기서 같이 아침 점심 먹었어? 저녁 다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었었고 어쨌든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 기간을 잘해야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을 조금 비축할 수 있는데 이때와 흥청망청 와 이렇게 놀고 난리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이때 흥청망청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와 우리 애는 진짜 순해 짱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헛소리예요. 이거 몰라. 왜 모르냐면은 이때는 아기가 나왔을 때 얌전한데 왜 얌전하냐면은 이게 아직 엄마 뱃속인지 바깥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있다가 한 여기서 2주 정도 더 지나 한 달이 딱 지나면은 아기가 인지를 하는 거야. 아씨 여기 어디지? 너 누구지? 엄마 뱃속 아니네. 으아! 뭐 이러면서 야! 뭐 이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왜냐면은 얘가 말을 못하니까 불편해도 울어. 뭐 좀 아닌 것 같아도 울어. 젖달래도 울어. 우는 거밖에 의사 표현이 안 되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그리고 엄마 뱃속인 줄 알고 잤는데 바깥으로 나오니까 엄마 뱃속이 아니라는 거 알아가지고 이때부터 잠을 안 자기 시작해요.
엄청 홍보됐어. 그치, 우리 김사부 힘들었구나. 잠을 안 자기 시작해. 거의 뭐 너 하나잖아, 임마. 아, 맞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들으시는 분은 애 100 키우는지 알겠지만, 아무튼 형님 두 분은 애를 둘씩 키우고. 죄송합니다. 넌 하나잖아. 컴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잠을 안 자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 시기에 아기가 잠을 안 자기 시작하면은 아내는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이제 2시간 텀마다 3시간 텀마다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계속 그렇게 하면은 둘 다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고 이 기간 동안에 애가 꼭 한번 무슨 일을 하냐면은 무슨 수를 써도 안 자는 날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꼴딱 밤을 새거든요. 그리고 애기를 젖을 주면 트름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인터넷에 나오는 거 아무리 해봐도 애가 트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툭툭툭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걸로 빵빵빵 치면은 이제 아내가 미쳤어. 내가 너 그렇게 때려볼까 그러면 또 이렇게 쓰담쓰담하면 또 안 하고 이제 애기가 이제 잠을 안 자는 시기를 겪으면은 둘 다 꼬딱 이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정신도 방전되고 육체도 방전되고 이제 그런 나날들이 계속 가다 보면은 아내가 미쳐요. 남편도 약간 미치는데 아내는 완전 미치거든요. 이 시기 때 제가 아내가 너무 예민하니까 성격에 따라 다른데 자주 폭발해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핸드폰에 뭐라고 아내를 저장했냐면은 예민엠 또라이라고 저장했거든요. 그거 봤어, 와이프가? 아내가 그렇게 해놓으라 그랬어. 자기 그걸 이해해달라고. 자기가 지금 주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다 전화기 이렇게 놓고 왔는데 또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기가. 그래서 누구냐고 또라이가. 제가 저희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 때 남편이 이거를 이해해주고 여기서 자기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거를 품고 가면은 아내가 여기서 우울증이 종식이 되고 이걸 못하면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저도 뭐 다 반응을 잘한 건 아니지만은 아내가 저한테 다 쏟아내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다 쏟아놓고 나면은 투명해져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쏟아놓고 그래서 욕바지가 됐어. 네, 욕바지가 됐어요. 그때 저의 그런 어떤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질고를 당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으나 뭐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 받아내니까 진짜 아내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했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지랄 연병을 해도 이 사람 날 떠나지 않고 받아주는구나. 계속 지랄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건강해져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정서적으로 순환되고 해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아내는 우울증을 아주 짧게 이렇게 올랑말랑 하다가 건너갔어요. 근데 그게 첫째 때가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여자도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둘째 이렇게 넘어가면 좀 더 수월해요. 뭐 얘가 원래 그러지? 그러니까 왜 안 자는 거야? 라고 하면 답답해. 근데 안 자지? 원래 얘는 안 자지? 이러다가 뭐 알아서 하겠지? 오늘 뭐 밤새는 거지? 그걸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받아들이면 마음은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자에게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김사부 간만에 열정적으로 막 피를 토하면서. 진짜 웅변대회 나오는 들어보는 줄 알았어. 입에서 불 나오는 줄 알았어. 진짜 장난 아니야. 옆에서 서관에 막 귀를 막을 정도로.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시죠.